안녕하세요, 여러분. 외부 공간 강의를 하게 된 박재광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통 설계를 진행할 때 그 목적물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사례 조사를 할 때도 건축물의 형태에 중점을 두고 파사드나 재료 등에 대해서만 찾아보는 편입니다. 배치 계획과 동선 계획을 함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필요한 면적만 단순히 조닝해 놓고 외부 공간에서 이루어질 활동이나 성격에 대한 내용은 크게 고려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지 배치 계획에 따른 공간과 동선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축물이 돋보이기 위해서, 평면 계획상 공간의 연계를 위해서, 그리고 컨셉에 따른 전체적인 스토리와 분위기를 갖추기 위해서는 외부 공간과의 조화 또는 대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공간도 컨셉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쯤이면 대략적인 건축물의 형태와 평면 계획, 인면 계획 등 전반적인 디자인과 계획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외부 공간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건축 컨셉에 맞게 외부 공간의 선형이나 영역 등을 계획하고 디자인을 진행한 학생들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외부 공간의 정의와 계획 이유, 그리고 법에서 정하는 내용, 그 다음에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외부 공간의 몇 가지 사례, 그리고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통해서 건축 개념을 외부 공간에 표현한 방법, 또는 외부 공간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했는지, 이런 것들, 방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런 외부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부 공간의 정의 및 계획 이유. 일단 건축이란 행위는 단순하게 물리적, 경계 요소적인 관점에서 보면 외부 환경의 일정 부분을 물리적 외피로 한정함으로써 내부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계 요소는 건축물을 구성하고 한정하는 그런 요소인 기본적인 바닥, 벽체, 지붕이 되겠죠. 경계 요소는 공간을 한정하는 요소이면서 건축물의 모습을 형성하고 그리고 디자인이 가미되어진 그런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간은 이런 바닥, 벽체, 지붕 등의 경계 요소를 사이에 두고 외부 환경으로 둘러싸인 공간입니다. 그러면 외부 공간은 그 내부 공간을 한정짓는 경계 요소를 둘러싼 모든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순하게 경계 요소에 의한 내외부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런 내부 공간에 대한 이분법적인 관점으로만 단순하게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테라스나 발코니, 필로티 등을 통한 프로그램의 연계와 그로 인한 공간의 확장 등 그런 식으로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마스터 플랜에서의 광장이나 공원 등의 그런 대형 외부 공간과는 약간 다르지만 건축에서의 외부 공간 역시 그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대지안의 공지, 대지안의 조경, 공개 공지, 그리고 뭐 기타 휴게 공간, 그 공간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모이거나 쉬거나 배려하거나 프로그램을 확장하거나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 가면 그 외부 공간에 대해서 느끼고 바라는 것들이 생기고 뭐 그 건축물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측면의 외부 공간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건축의 장소성이 어떻다 하는 이야기까지 하진 않겠지만 내부 공간의 확장과 외부 공간과의 소통 등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그들 간의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공간이 확장되고 하나의 장소로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외부 공간의 계획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외부 공간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공간의 질을 높여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 이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건축적으로 그리고 도시적으로 풍성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건축 설계를 할 때 대지를 분석하면서 주변의 컨텍스트와 동선, 공간, 성격 등을 고려하는 것처럼 그 건물이 접하는 대지 내의 외부 공간과 나아가서는 그 대지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외부 공간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부 공간의 디자인 요소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언급한 내부 공간을 한정하는 건축적 경계의 요소처럼 외부 공간은 그 면하는 건물 외벽의 재질과 형태 그리고 그 외부 공간 자체의 그 영역의 규모와 비율 그리고 사람들이 접하는 바닥면의 텍스처, 패턴 그리고 레벨 차에 따른 그런 단차 그리고 그 안에 심겨지고 꾸며지는 식재와 시설 등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건물 외벽의 재질과 형태는 외부 공간이 직접적으로 건축물과 면하는 곳으로서 평면 또는 인면 계획에 의해서 그런 내부 공간이 확장되거나 또는 그 외부 공간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역의 규모와 비율은 마당 또는 정원 등의 공지의 크기와 형태적 비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대지안의 공지 등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법에서 정하는 조경과 공개공지, 그것의 위치를 어디로 해라. 그 다음에 면적은 얼마 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각각의 면한 폭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된다. 라는 내용들. 그리고 대지 경계선에서의 이격 거리는 어떤 지역 지구에서 어떤 용도일 때 얼마를 해라. 라는 것들이 있죠. 물론 법에서 정하는 이런 내용 외에도 어느 정도의 규모와 형태적 비율을 갖는지 그리고 배치와 동선 계획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조닝을 했는지에 따라 외부 공간의 성격과 느낌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면의 텍스처, 패턴, 단차,
식재와 시설 등은 외부 공간이 녹지로 이루어진 그리고 마운딩 처리가 된 그런 조경 공간인지, 아니면 진입마당 또는 휴게마당 등과 같은 그런 평평한 보행 공간인지, 아니면 지하로 내려간 그런 썬큰 공간인지,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건축적 개념 혹은 형태 등과 외부 공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런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외부 공간을 디자인할 때 어떤 계획된 선을 긋는 행위와 그 선으로 이루어진 영역을 어떤 패턴으로 채울 것인지, 그리고 그 재질은 무엇으로 할지 등을 고민하는데, 외부 공간에 대한 실질적인 디자인과 동선 계획, 성격 등이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 공간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반영되고 고려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건축에서의 외부 공간 역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건축에서, 법에서도 그렇고 건축에서 이야기하는 외부 공간은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외부 공간은 건축법상 지붕이 없고, 그래서 건축 면적이나 건폐율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 그리고 법에서 정하는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대지안의 공지, 옥상 조경,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런 공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법에서 언급하는 단서 조항에 따라 건축 면적에 포함되는 공간을 그런 외부 공간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건축 기술이 발전해서 구조물을 들어 올려진 거실을 만들 수 있게 됨으로 해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다양한 그런 공간, 계획적인 공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런 공간들 같은 경우 도시 계획적 측면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제한에 의해서, 그 다음에 디자인상 개방감이나 상징성을 위해서, 혹은 현실적인 개발 이익의 상승 등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런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법에도 반영되고 인정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계획할 때 이야기하는 광장, 마당, 정원, 중정, 썬큰 5개계단, 데크, 테라스, 발코니, 베란다, 필로티, 캐노피, 이런 등등으로 의 명칭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다양한 공간들이 모두 건축에서 이야기하는 외부 공간에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배치 계획을 진행할 때 법규 검토와 조닝, 동선 계획, 저층부의 프로그램 설정 등에 의해서 법적인 면적을 충족하는 그런 외부 공간의 영역은 정해 놓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용도도 설정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면과 단면 계획을 진행하면서 필요에 의해 다양한 외부 공간 역시 계획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외부 공간은 이러한 용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면서 건물을 위한 외부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의 일부이면서 대지 전체를 하나의 건축 공간으로 생각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외부 공간으로는 대지 안의 조경, 공개 공지, 대지 안의 공지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럼 각각의 항목에 지켜야 하는 내용이 있고, 이러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허가를 받을 수 없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법으로 정해진 그런 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내용은 모두 검토해서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학기 초에 각반 지도 교수님들의 지도에 따라 법규 검토를 통해 위의 내용을 반영하고 계획을 진행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함께 첨부한 파일을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서의 조항과 건축법 시행령에서의 해당되는 조항만을 넣어놨고, 간단한 요약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실제로 법규 검토를 할 때 그 하위법인 각 지자체의 조례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면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시행 지침까지 확인해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앞서 법규 강의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으니 모두 다 잘 알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 외부 공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디자인해야 할지, 기본적으로 건축의 컨셉을 외부 공간과 조경에까지 적용시켜서 평면과 연계해서 영역을 설정하고 선형을 잡아서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공간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컨셉을 설정하고 각각의 영역을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어떤 이미지를 모티브로 디자인 요소를 따와서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 다양한 그 외부 공간을 계획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그냥 단순한, 그냥 딱 보면은 바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넣어놨지만, 요즘 같은 정보 시대에 검색을 통해서 키워드만 입력하면 국내와 해외의 잘된 사례 이미지를 얼마든지 찾아보고 본인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례를 보고 여기에 주요 컨셉은 무엇일지, 왜 이렇게 했을지, 그리고 여기에서 모티브로 가져올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국내외의 그런 사례들보다는, 검색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사례들보다는 제가 했던 프로젝트 몇 가지를 예시로 배치와 조닝, 선형 등을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건축적인 요소를 외부 공간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사례로 써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을 돋보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경과 공개공지 등 외부 공간을 계획한 사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큰 건물 자체에 큰 특색이 없는 그런 건축물이나 아니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같은 그런 선적인 그런 외부 공간 자체가 대지 자체가 건축물이 되고 뭐 이런 식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니면 뭐 또는 글쎄요 뭐 일반적인 업무 시설 중에 큰 요소가 없이 그냥 커튼홀로 되어 있는 단순한 건물 뭐 이런 경우도 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강한 선을 계획의 선을 그려서 외부 공간이 너무 강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작 강조되어야 할 그런 건축물의 디자인과 그런 컨셉과 특색을 저해하기 때문에 시선이 다 그쪽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단순화하거나 약간은 묻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볼 프로젝트는 2018년에 현상 설계로 진행했던 법무부 기록관입니다. 수원시에 했던 건데 안 됐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기록물 보관소 기록관이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업무시설이 이제 주 용도였고, 그다음에 경사진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으로 계획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주차는 지상의 5개 주차장과 대지 경사를 활용한 필로티 하부의 주차로 구분을 했었고, 건축의 계획적인 거를 자세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주요 컨셉과 그걸 조경 등의 외부 공간에 반영한 내용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외피 디자인, 공공성, 변화. 그러니까 이건 변화는 증축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게 이제 건축적인 주요 안점, 주안점이었고, 그다음에 그거를 자체를 이제 컨셉으로 이제 반영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여기에 외피의 디자인 요소로 이제 기록물 보관소라는 거에서 착안을 해서 조선 경국전 수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행간에 그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그런 선형을 따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포디움의 옥상 조경에서부터 주출입구의 앞마당에까지 끌고 와서 패턴화해서 그 반영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의 인면적 형태 요소를 외부 공간에 반영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배치도에 반영된 이미지입니다. 아까는 스케치였고요. 배치도에 적용된 이미지고, 인면에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건축의 파사드의 선적인 흐름을 옥상 바닥에 쭉 반영을 하고 밑에 1층까지 외부 공간 바닥에 패턴화 시켜서 반영을 한 것이죠. 이거는 같은 해에 진행했던 지금은 고덕 비즈밸리라고 부르는 강동구에 있는 그 지역에 했던 사옥 건물입니다. 조광도와 배치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E형으로 생긴 대지에 각각의 방향과 E형으로 생겼죠. 대지에 각각의 방향과 향에 대응하면서 전면 도로 쪽에 넓은 공개 공지와 차량 출입구를 덮는 2층 데크를 통해서 이제 인공의 마당을 형성하고 흐름을 이렇게 끌어들이도록
그렇게 의도를 했고, 그다음에 주변 건물보다는 뭐 높은 뭐 랜드마크를 원하는 그런 건축주의 의도 요구에 맞춰서 해발고도 높이 제한이 있었던 부지인데 그 최대 높이까지 계획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뭐 지정 및 뭐 제한 내용이고요. 각각의 이런 구역들에 따라서 뭐 세부적인 지침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지 모퉁이에 차량 진출이 불허 구간이 있었던 뭐 그런 이제 대지 현황이고요. 그다음 뭐 공개공지 지정구역도 있고, 이쪽에 이제 보행을 통로를 내줘라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이 북측의 이 부지는 뭐 대지의 폭이 좁아서 이게 들어와서 램프를 돌리기에는 좀 폭이 좁고 주차 계획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아까 앞에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봤듯이 뭐 보행자에게 내줘야 하는 영역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주차 진입 자체가 이쪽을 벗어나서 요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뭐 대지를 아예 양분하는 상황이 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차량 진출입 불허 구간에 딱 붙여서 최대한 이렇게 이제 차량 램프를 계획을 했던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1층 평면도에서 보는 것처럼 도로에서의 이제 이 주출입 전면에서 램프가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보행에도 방해가 되고, 이제 전면에서의 그런 그다지 보기 좋은 시설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리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건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완만하고 넓은 계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2층의 데크를 형성하게 된 것이었고요. 그 동선을 자연스럽게 흐름을 유도하려다 보니 뭐 이런 이제 동선 라인과 조경의 형태들을 이제 계획하게 된 것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대지 분석을 통한 뭐 배치 계획과 평면 계획에 의한 어떤 그런 요소를 건축적인 건축적인 형태를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공간 및 동선 계획을 통해서 해결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년 말에 시작해서 20년 1월에 제출했던 화성 동탄 2 트라이앤파크 복합문화공간 현상 설계 계획안입니다. 일단 동탄에 있는 공원 내에 이렇게 주어진 형태의 부지 안에 공연장과 청소년 문화시설, 이런 복합 문화시설을 계획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지침상의 공원과 조화를 위해서 뭐 최대한 낮추라는 조건과, 그 다음에 주어진 대지 경계의 형상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채꼴의 뭐 특이한 형태였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최대한 순응해서 평면적인 그런 매스적인 형태를 잡고, 그리고 지하로 최대한 파고들어서 계획을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동선에 따른 이제 영역 개념은 이제 위쪽에 있는 요 내용과 같고요. 내부
실 내부의 이제 공연장. 공연장은 이제 무대 상부에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서 무대 높이 자체도 높지만 그 위에 더 높은 것들이 올라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무대 상부에 이런 영역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기능적인 것들을 다 이제 메스에 녹여서 표현을 했던 거였던 거죠.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내부 공연장과 외부 공연장을 계획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썬큰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야외 공연장과 지하의 실내 공연장을 계획해서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했던 것이고요. 여기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그런 야외 공연장이고요. 썬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하 1층에 공연장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실내 공간이 있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과 연계돼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배치 및 평면이 같이 연동돼서 그런 것들이 외부 공간에 영향을 미친 그렇게 해서 외부 공간을 계획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뭐 건물의 형태와 뭐 각각의 공간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뭐 진입 광장의 바닥 패턴은 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최대한 건물보다 튀지 않도록 건물에 묻혀서, 그리고 주변 공원과 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던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진행했던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입니다. 과거부터 뭐 미래까지의 도시건축을 전시하는 뭐 기능과 뭐 연구, 보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그런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었는데, 기존에 계획된 국립박물관 단지의 마스터 플랜, 기존에 이제 국제공모로 진행했었던 마스터 플랜 설계가 있었는데, 마스터 플랜에서 이제 도시 건축 박물관의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부지에 박물관과 뭐 수장고 등을 이제 계획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존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의 선형 자체가 뭐 격자형의 무슨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의 그런 형태였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형태와 선형을 거스르지 않는 정도의 이제 매스 디자인을 했고, 그것을 이제 띄우면서 그 합으로 뭐 동선 계획을 설정을 해서 그 동선을 통해서 이제 나눠지는 공간들이 지하나 뭐 상부의 어떤 실들에서의 보여지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각각의 다양한 공간을 만들고자 그렇게 외부 공간을 디자인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외부 공간을 통한 동선의 흐름과 뭐 그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선을 잡고, 그리고 그런 각각의 영역을 각각의 컨셉으로 디자인한 사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외부 공간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는 뭐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긴 합니다. 네. 긴 시간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제 뭐 3차 마감, 뭐 그리고 그 이후의 성과물 때까지 최대한 많이 고민하고 계획하고 반영해서 좋은 성과물들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